반갑습니다. 네. 저는 네오비 7기 지금 개봉동에서 개봉 푸르지오 아파트 앞에서 개봉 푸르지오 부동산을 12년째 운영하고 있는 김흥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독서지향은 네오비 7기인데 독서지향은 우리 누가 그랬죠? 시조새라고. 1회 때 그때 첫 번 할 때 못 나오고 2회 때부터 거의 한 6년 정도를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 김의사 회장님, 고문님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때 뭐 한 대여섯 명부터 시작할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했는데 독서지향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그 도움을 많이 받았고 또 독서지향을 통해서 잘려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하면서 보니까 책 읽는 것도 좋은데요. 오늘처럼 원포인트 레슨을 하면서 준비하고 발표하고 하면서 더 많은 영감이나 내 그런 그 공부가 많이 되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이게 제일 먼저 제가 학교가 나오는데요. 이제 23년도에 졸업을 했어요. 대학원을. 우리 부동산 대학원에서 제일 유명한 데가 건국대 부동산 대학원이죠. 제가 나이 몇 살 먹었을 것 같습니까? 립서비스 하지 말고. 제가 이 대학원을 가게 된 계기가 제가 나이가 딱 60살이 되니까 이제 뭔가 나를 위해서 뭔가 좀 공부를 하고 나를 위해서 좀 살아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게 공부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60살이 될 때 공부 뭘 할까? 기왕이면 그러면 내가 부동산을 하고 있으니까 부동산 그 대학원 중에서 제일 센 데도 한번 신청을 해보자 해가지고 60세 때에 건국대 부동산 대학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 부동산 대학원이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굉장히 세고 그 4개의 과가 있어요. 건설 경영, 그다음에 경영관리, 그다음에 금융투자, 그다음에 프로테크 4개 과가 있는데 한 과에 한 20명씩 정도면 지원해서 4개 과 하면 한 100명 정도 지원을 한대요. 여기가 한 5대1 정도의 경쟁률이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데 그래서 뭐 젊은 친구들도 굉장히 많이 오고요. 뭐 은행, 자산운용사, 뭐 그 증권회사, 뭐 또 공기업도 굉장히 많이 오는데 대부분 젊은 친구들도 한 두세 번 떨어지고 뭐 겨우 합격하고 또 그냥 아예 포기한 사람도 많고 그러는데 저는 이렇게 한 번만에 합격을 했습니다. 한 번만에 합격해가지고 합격하니까는 별 얘기들을 많이 해요. 엄마 주위에 그 친한 친구들은 그 나이에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대학교를 들어가냐, 대학원을 들어가냐 한 사람도 있고 그랬는데 아무튼 가서 또 들어가서 네가 다니면 얼마나 다니겠냐 그렇게 했는데 5학기를 한 번도 유급 안 당하고 거의 올해로 졸업을 다 했습니다. 여기 지금 그 두 번째 이제 제 악력이 나오는데요. 교보생명 지점장을 한 13년 했어요. 여기가 삼성생명이잖아요. 여기서 이쪽으로 교육장을 옮기니까 그때 생각이 아주 새록새록 해가지고 13년 동안 이런 그 지점이나 교육장에서 이게 뭐 40~50명 되는 직원들을 관리하면서 13년 동안 지점장 했던 것이 생각이 나가지고 여기 오니까 뭐 이게 막 지점이 막 저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인데 저런 사람들하고 같이 13년 했던 그런 기억이 있고 그렇습니다. 여기 마라톤 클럽이 있는데 마라톤 클럽은 한국 국민사 마라톤 클럽은 19년도부터 지금까지 한 6년 정도 같이 회장하면서 같이 해오고 있습니다. 뭐 마라톤 한 50번 풀코스 안주했고 100km 혹서기 울트라 마라톤도 했고 또 자전거를 제가 좋아해가지고 자전거 4대강 종주 국토종단 종조했고 또 국토종단 그랜드슬램까지 인정받아가지고 그렇게 다 운동을 좋아합니다. 재수없죠? 진짜라고. 자, 도널드 트럼프란 책이어가지고 도널드 트럼프란 양력을 이렇게 써놨는데요. 뭐 관심 없고 이제 우리 이게 퀴즈 한번 낼까요? 이게 이름 뒤에 이렇게 뭐 하나 붙일 때 우리 큰 배가 있고 작은 배가 있죠. 작은 배를 석자로 아재개그로 퀴즈를 내서 세자로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작은 배.
영어로 큰 배를 뭐라고 그러죠? ship. 작은 배는 boat. 근데 그거를 이제 개그로 ship. 큰 배죠? 십세기입니다. 욕 아닙니다. 저 열 때도 욕 안 했어요. 큰 배, 작은 배, 십세기. 여기 뒤에 그런 말이 붙죠. 이 트럼프 2.0 시대라는 책을 이렇게 제가 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한번 뒤에 한번 볼까요? 자, 이게 박종훈이라는 사람이 이 책을 썼어요. 제가 이게 하게 된 계기가 제가 우리 독서지향에서 한 5, 6년 전, 굉장히 오래 전에 이 대담한 경제를 가지고 원포인트 레슨을 했었어요. 이 박종훈이라는 사람 제가 굉장히 좋아합니다. 서울대 박사고요. 한국은행 출신이고 KBS 기자 출신이고 이렇게 하는데 어느 누구보다도 이 사람이 객관적으로 경제를 진단을 하고 가장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어느에 치우쳐서 이렇게 여론에 기울여서 이렇게 경제를 진단하지 않고 자기의 저간 수호신대로 하는 사람이에요. 그때 박종훈의 대담한 경제를 원포인트 레슨 하면서 가까워졌는데 사실은 이 박종훈의 대담한 경제 이 책을 보고 그때부터 미국 주식에 관심을 갖게 됐어요. 예. 그래서 이제 좀 있으면 뒤에 나옵니다만은 그렇게 됐고 그래서 이제 여기 그때 부의 골든 타임도 그 뒤에 책이 나왔고요. 예, 트럼프 2.0 시대 이제 이번에 이제 하는 거고 그러는데 여기 이제 세계 경제 지각변동이라는 책이 있죠. 이게 제가 독서지향을 한 5년 정도 쉬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5년 올해 처음 이제 여기 다시 들어와가지고 이제 문재인 대표가 책을 추천하라 해서 내가 11월 달에 읽은 이 트럼프 2.0 시대 책을 추천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 이제 원포인트 레슨까지 그럼 같이 해달라고 해서 했는데 이 책이 박종훈이라는 사람이 왜 대단한 사람이냐 하면은 이 트럼프 2.0 시대라는 책이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작년 11월 4일 날 대통령 선거를 했어요. 근데 박종훈 기자가 트럼프 2.0 시대라는 책을 발간한 거는 대통령 선거 하루 전날 발언을 했어요. 11월 3일 날 인쇄해서 출간을 다 했어요. 그때 우리 당시에 그 여론은 이 대통령 하기 전에는 민주당의 헤밀라 해리슨? 테리 뭐죠 여자? 그분이 당선이 될 거라고 모든 언론들이 했었어요. 근데 박종훈은 전혀 그 생각을 하지 않아요. 미국의 모든 여론은 트럼프가 된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고 그래서 선거도 하지 않았는데 책을 벌써 발행을 했어요. 그래서 발행하자마자 저는 이제 박종훈의 팬이기 때문에 이 책을 사서 읽었죠. 읽고 이제 제가 이제 아까 학교에 제 같은 동기가 있는데 동기가 국민연금 다니는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국민연금 다니는 친구한테 작년에 송년회 때 한번 선물을 하고 몇 사람 선물을 하면서 했는데 그 친구가 국민연금 전주의 본사에서 이제 주식 투자에 관련된 업무를 하는데 그 책을 보고 바로 박종훈 기자를 국민연금에 초대를 해가지고 저자특강을 했고 또 국회에 다니고 있는 또 친구한테도 추천했더니 국회에 다니고 있는 친구가 또 이 박종훈 기자를 국회의원들 경제 포럼에 초대를 해가지고 저자특강을 했어요. 근데 그때 국회에서 할 때는 이 책이 매진돼 버려가지고 책도 없이 그냥 했었어.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우리 은재민 대표한테 이 책이 좋은 책이니까 한번 이렇게 같이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아쉽게도 그 11월 달에 이 책이 나왔는데 트럼프 2.0 하고 한참이 지나버렸죠. 이게 그 트럼프 시대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내다보는 그 미래를 하는 책인데 너무 시간이 많이 흘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저는 이렇게 7월 달에 내가 이게 원포인트에서 할 줄 전혀 생각을 못 했죠. 근데 7월 달까지 와버렸는데 그러는 와중에 저도 이제 엄청 고민했어요. 이거를 어떻게 7월 달에 내가 이거 원포인트 레슨 해야 될까 고민을 했는데 그러는 와중에 이 박종훈 기자가 새로운 책을 또 냈어요. 6월 30일 날 세계경제 지각변동이라는 책을 또 발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2.0이 트럼프가 지금 6월 달까지 왔던 일이 여러 가지가 있었죠. 나중에 이제 우리 트럼프 2.0 시대 그 책의 내용이 나옵니다만 저는 이 책의 내용을 딱 각 장별로 이렇게 다 했는데 저는 세 가지라고 봐요. 트럼프가 전반기에 했던 가장 중요한 내용은 세 가지다. 뭘 것 같아요? 감세, 관세, 또 하나.
마지막 하나 하죠. 네? 이민 정책? 뭘 것 같아? 아닙니다. 응? 가상화폐? 예? 예? 조선?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건 아닌데, 세 번째가 규제 개혁입니다. 규제 개혁. 규제 개혁. 그 규제 개혁 중에 하나가 가상화폐. 지금까지 제도권화 되지 않았던 가상화폐를 제도권으로 오는 규제되어 있던 것들을 다 없애고 다 제도권으로 보내는 것을 세 가지가 이 트럼프 시대 이기에 주된 내용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일단 요점만 보겠지만. 그래서 그 내용들을 하고 저는 오늘 그 온포트넷을 이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게 책의 내용을 요점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왜 박종훈 기자가 트럼프 2.0이라는 책을 발간해가지고 했는지 시대적인 거 그런 걸 하고 그래서 그 박종훈 기자가 트럼프 2.0을 했고 저는 또 여러분들한테 왜 2.0이라는 트럼프 2.0이라는 책을 여러분들한테 원포인트레슨을 했으면 했을까 그런 내용 책의 내용일 정도 있지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저는 결론적으로 말하면 트럼프 2.0 시대에 우리가 트럼프가 우리가 말하면 아까 이렇게 했지만 그래도 미국의 국민들로 보면은 최고의 대통령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자국의 국민의 이익을 최대한 보호하고 해주기 위해서 하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그 관련돼서 그러면 우리가 이 책을 하면서 저는 이 책의 내용 보고 좋다. 트럼프가 또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우리는 그러면은 어떻게 지금 이 흘러가는 이 경제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 투자를 하고 돈을 벌 것인가 그런 부분 달리는 말에 등에 올라타라 그러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쭉 해보려고 합니다. 자, 한번 보죠. 자, 이 책을 하기 위해서 제가 이 책을 오늘 원포인트에서 하기 위해서 제가 이 책을 이렇게 좀 공부했습니다. 네. 이 내용들을 다 보고 또 원포인트에서 자료를 준비했어요. 자, 사실 처음에 책 추천을 하고 지금까지 한 7개월 동안 엄청 고민을 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30분 동안에 내가 하고 싶은 내용을 빨리 전달을 할까? 그 고민을 했었는데 여기 이제 보면은 저기 이제 부자 미국, 가난한 유럽 있잖아요. 저건 한 1년 전에 나온 책이고 저기 보면은 이제 유럽이 가난해진 이유, 부자는 왜 미국은 부자인 이유. 결론적으로 보면은 유럽은 지금 그 뒤에 나오지만 요즘에 가장 핫한 미국 주식이 뭐죠? 엔비디아죠, 엔비디아. 엔비디아 젠슨왕이죠. 예. 젠슨왕이 근데 이 AI 혁명에서 가장 뒤떨어진 곳이 유럽입니다. 유럽. 거기는 이 AI 이거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근데 미국은 전부 다 세계 10위 안에 있는 모든 AI 빅테크가 다 미국 주식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전 세계 주식의 60%, 시가총액의 60%가 미국 주식이에요. 예. 그래서 여기 이제 미국 주식이 답이다라는 책이 또 있는데 이것도 같이 한번 나중에 나올 거고요. 또 미국 부동산. 이게 결론적으로 뭐냐면은 우리는 미국 자산의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런 얘기를. 제가 오늘 결론은 그렇게 할 겁니다. 이 미국 부동산이 답이다라는 사람은 조지아에서 부동산을 하시는 분이에요. 조지아주에서. 그러는데, 이 내용까지는 못했지만, 결론적으로 이 미국 부동산 답이다도 이 자산을 미국 부동산에 투자하는 건데, 미국 부동산은 이게 우리 많이 하는 양도소득세 있죠? 미국은 양도소득세 없이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어요. 팔아도 양도소득세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내가 팔아가지고 그 판 돈을 6개월 이내에 다른 부동산을 사면은 그게 양도세가 없는 걸로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내가 팔았다 샀다 하면은 죽을 때까지 양도소득세를 안 내고 투자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내용까지는 지금 못하고 이런 게 있다. 그러니까 미국 부동산이나 미국 주식이나 이런 게 관심을 가지고 해보자 하는 측면에서 이렇게 내용을 했습니다. 자, 이게 아까 지금 말씀드린 이 트럼프 2.0 시대하고 지금 세계 경제의 지각 변동이라는 이 책이 이제 이게 트럼프 2.0 시대가 미래를 이렇게 예상하는 그런 책이다 그러면은 6개월이 지난 다음에 지금 그 트럼프의 그 관세, 감세, 또 이게 규제 개혁 이 정책에 의해서 어떻게 변화해 오고 있는가
그 이유에 대한 지금 책을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트럼프 2.0 시도도 좋지만 세계 경제 지각비 운동이라는 책을 요점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보시면 한번 이제 장별로 간단하게 좀 보겠습니다. 뭐 이렇게 첫 번째 장은 저성장의 늪, 세계 경제의 구조적인 침체 이런 내용도 쭉 나와 있고 지금 이게 장기 저성장 국면에 있다고 그러죠. 이런 부분. 우리나라가 지금 작년 올 경제 성장률이 몇 퍼센트인지 아십니까? 미국이 2.5%, 그다음에 중국이 약 5%, 우리나라가 몇 퍼센트일 것 같아요? 경제 성장률? 네? 1.5? 0.5? 0%대입니다. 0%대. 심각합니다. 예.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어요. 원인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이번에 보면은 저성장 우리나라 나중에 그래프가 나옵니다. 이게 제가 이렇게 내용을 많이 하려다 보니까 이 글씨 요약한 걸 일일이 다 할 수가 없어서 나중에 이제 그래프로 그림으로 나오는 걸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잠깐 넘기고. 자, 2장 보면은 이제 엔드게임 나오죠. 트럼프 2점 시대에서 보호무역주의. 이 트럼프가 이게 우리가 참 무서운 게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미국의 대통령이 어떤 정책을 하느냐에 따라서 전 세계가 흔들리죠. 전 세계 경제가 쥐락펴락 하잖아요. 엄청 무서운 트럼프입니다. 근데 트럼프의 결국에 자기의 그 정책은 뭐냐면 자국 국민들을 잘 살게 하는 거예요. 미국이 매년 2조 달러의 그 무역 적자를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2조 달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약 2,500조 정도 되죠. 2,500에서 3,000조 정도 되는 돈인데 그 정도가 매년 적자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매년 다시 국채를 발행해가지고 그게 2조 중에서 1조가 이자예요. 이자. 그 돈 계속 돈을 발행하다 보니까 계속 적자가 맥경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 일기 때는 중국하고만 관세 정쟁을 했어요. 근데 이제 2기 때 와서는 중국 가지고는 안 돼. 전 세계를 상대로 이제 관세를 때리는 거죠. 예. 그런데 그런 정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자국 우선주의가 강화되고 옛날에는 우리 미국이 경찰국이라고 그랬죠. 전 세계를 지켜주면서 그러면서 자국의 이익을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이제는 자국 우선주의, 그다음에 이제 생존 경제, 이제는 각자 투쟁하는 그런 정책으로 해 나가고 있죠. 자, 이것도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것도 넘어가고, 요약한 건 넘어가겠습니다. 그냥 여기 이제 앞으로 그래프로 위주로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가 왜 0%의 경제 성장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지, 여기 이제 학교 출산율을 보면 나타납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가면 안 되죠. 보면은 세계 OECD 평균이 29.7세고요. 첫 세를 낳는 그 출산 연령이. 그 다음에 평균이 1.58명을 출산을 하고, 제일 많이 출산하는 나라가 이스라엘인데 한 사람당 3명의 애를 낳는답니다. 근데 쭉 보시면 맨 마지막에 우리 대한민국이 있죠? 몇 명인가요? 0.72명입니다. 0.72명. 0점대로 가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예. 이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어려워지는 거죠. 0%의 경제 성장률을 될 수밖에 없는 게 우리나라에 이제 노령 인구가 자꾸 늘어나는데 그럼 노인에 당하는 돈이 엄청나게 많아지는데 젊은 친구들은 계속 줄어드니까 젊은 친구들은 자기가 벌어가지고 노인들을 부양한다는 그런 피해의식이 있고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런 겁니다. 자, 또 하나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왜 트럼프 2.0 시대를 보고 우리가 미국 자산에 투자를 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그 화면입니다. 이게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이에요. 자, 지금 보면은 2016년도에 1,100원대 하던 환율이 25년 1월 달에 얼마입니까? 1,455원 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 원화를 가지고 계속 있으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계속 쭈그러들고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2016년도에는 1달러를 1160원이면 바꿀 수 있었는데 지금은 1455원이어야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화폐, 내 원화의 가치, 내 재산이 계속 줄어들고 있다고 여러분들은 아셔야 돼요. 예. 아주 무서운 겁니다. 이게 지금 갈수록 높아져요. 우리나라 원화 환율, 우리가 경제 성장률이 0%이다 보니까 화폐를 더 발행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계속 이렇게 가는 겁니다. 또 더 무서운 게 금리입니다. 금리. 우리나라 주식이 미국 주식보다 더 안 오르는 이유가 있죠. 원래 우리나라는 미국이 0% 금리를 할 때 우리나라는 2%, 3%대의 금리를 유지해 가면서 그렇게 우리나라가 금리 차이에 의해서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우리나라 주식을 사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거꾸로 됐어요, 지금. 그때 보시면 지금 우리나라 금리는 약 3%대에서 3.5%대 하는 거죠. 미국 금리는 지금 4.5%에서 5%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면은 미국이 오히려 우리나라가 금리가 높으니까 우리나라에 와서 투자를 하고 하는데 거꾸로 돼버렸어요, 지금은. 우리나라 금리가 더 낮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우리 미국 자산이 우리나라에 돈을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다시 미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이 외국인 자금이 계속 빠져나가는 거죠, 미국으로. 근데 우리나라가 금리를 근데 왜 못 올리겠습니까? 우리나라 가계부채 때문에 그렇죠. 가계부채. 우리가 부동산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여러분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 전세로 살고 있고 어떻게 해서 집을 삽니까? 전부 다 가계부채잖아요. 우리나라 가계하고 기업 부채의 비율입니다. 우리 가계부채 보시면 23년도, 24년도 제일 위에 나와 있죠. 23년도에 101.5, 24년도에 98.5, 전 세계에서 1위입니다. 예. 기업의 부채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국가의 부채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국가의 부채도 낮아요. 우리 부채 아주 양호합니다. 그러니까는 우리나라가 최근에 그 코로나 때 미국이나 일본하고 가장 잘못된 정책을 한 게 미국이나 일본이라는 화폐를 양적 완화 돈을 풀어가지고 국민한테 무작위로 다 뿌렸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했습니까? 대출을 해줬어요. 대출을. 준 게 아니라 대출을 돈을 빌려줬어요. 저리로 빌려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느 기간이 지나니까 그거를 이제 갚으라고 난리가 아니죠, 이제. 그러니까는 우리 중소기업 한 달에 뭐 100만 명 폐업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는 미국이나 일본에 있는 기업이나 개인들은 그때 오히려 코로나 아닐 때보다 더 경제 사정이 좋았대요. 돈이 막 나라에서 주니까. 중국도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거를 국민들한테 찔끔 주고 나머지는 전부 다 자영업자들한테 기업 대출로 해줬죠. 그러니까 그게 다 빚으로 남아가지고 나중에 이제 장사가 안 되니까 다 이제 빚으로 제가 다 폐업하고 빚으로 안고 일하지 나라가 어렵게 된 거죠. 예. 자, 국가 채무 순입니다. 보시면은 중간에 우리나라 있죠? 69.7%입니다. 26년 현재 국가의 채무는. 그러니까 국가는 빚이 없어요. 개인만 빚이 많은 겁니다. 개인만. 예. 일본 국가 채무가 굉장히 많죠. 254.7. 쭉 오는데 유럽이 왜 어려운가가 여기 나와 있죠. 유럽이 지금 그리스, 이탈리아, 미국, 벨기에, 스페인, 프랑스 전부 다 국가 부채가 높죠. 예. 우리나라는 나라는 아주 뭐 양호해요. 개인들만 어려운 겁니다. 예. 이게 경제가 어려울 수밖에 없죠. 죄송한데 저 물 좀 받다 난 죄송합니다. 자, 다음에 주요 나라의 가계 자산 구성을 해놔 봤습니다. 금융 자산과 비금융 자산.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내가 현금을 가지고 있거나 주식을 가지고 있거나 이건 금융 자산이죠. 비금융 자산은 뭡니까? 부동산이죠. 부동산. 우리나라가 제일 처음에 나와 있는 미국 한번 보시죠. 미국은 국민들이 자기 자산 중에 60, 70%를 주식에 투자를 합니다. 주식. 현금 한 10% 정도 가지고 한 60% 내외를 주식에 투자해가지고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에 관련된 비금융자산은 28.1밖에 안 되죠. 일본도 그렇고 영국 쭉쭉 나오죠. 그런데 한국은 금융자산이 35.6%밖에 안 되고 부동산에 관련된 비금융자산이 64.4%예요. 예, 이거 사실 반대로 돼야 됩니다. 반대로. 예? 64.4%가 금융자산이어야 되고 35.6%가 비금융자산으로 바뀌어야 되네요. 바뀌어야 돼. 근데 우리는 모두가 그 신앙을 가지고 있죠. 우리 공인중개사 하지만 부동산에 투자하면 절대 손해가 안 망한다. 이런 신을 가지고 있죠. 지금 한계점이 왔어요. 지금 이게. 우리 이재명 정부가 지금 새로 들어서면서 주식을 5천 코스피 지수를 5천까지 하겠다고 그랬죠.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에 관련해서는 뭔 얘기 하던가요? 아무 얘기 없습니다. 이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의 전문가예요. 이게 부동산을 아무리 얘기가 없어요. 그냥 부동산을 가만히 놔둬야 되겠다는 말죠. 여러분 우리나라 국내 주식이 5천 포인트로 갈 수 있게 육성한다고 그러죠? 저는 그 말 신뢰하지 않습니다. 왜? 5천 포인트가 가려면은요, 그 기업마다 뭐가 있어야 됩니까? 뭐가? 실적이 있어야 돼요. 실적. 우리 삼성전자가 지금 6만 전자 하는데 그게 10만 전자가 되려면은 그럼 삼성전자가 5년 안에 실적이 2배로 될까요? 지금 삼성전자가 10년 동안 지금 계속 적자 상태에 왔다 갔다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헤매고 있어요. 그게 우리 이재명 대통령 됐다고 해가지고 그게 5년 안에 그게 실적이 2배로 되겠습니까? 안 돼요. 지금 우리 또 관세 때문에 지금 이러고 있잖아요. 어렵다 얘기죠. 이거 뭔가 비상의 대책이 나와야 되는데 이제 상법이 통과가 된다고 하는데 그것도 좀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좀 약간 또 조금 흐지부지 되고 있어요. 자, 이게 지금 이제 트럼프 2.0 시대를 요약해 놓은 내용입니다. 트럼프 2.0 시대 강력한 국내 우선주의 이게 나오죠? 강력한 국내 우선주의 정책을 지속하고 그다음에 이제 밑으로 보면 연방 정부 권한을 축소하시고 구 정부의 권한을 강화한다고 그러는데 우리 일론 머스크가 이게 그때 뭐죠? 이름이 뭐였죠? 그렇게 해가지고 했죠. 이렇게 했고.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 이민 정책을 강화한다는 얘기도 했고, 뭐 이민 정책에서 막 갖다 막 추방시키고 했죠. 무서운 트럼프입니다. 네, 다 아시는 내용들이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게 보시면 이제 경제 분야예요. 트럼프 2기의 경제 정책은 법인세를 인하하고 부자의 감세를 유지한다. 이게 엄청 무서운 겁니다. 근데 그 국내 미국 사람들로 보면 굉장히 좋은 정책이에요. 미국 개인이 소득이 1억 달러인 사람이 소득세를 47%를 냅니다. 그 전에 냈는데 트럼프 2.0 시대에 감세를 어떻게 하냐면은 소득이 1억 달러일 때 47% 하던 거를 1억 5천 달러에 45%로 줄였어요. 그리고 어마어마하게 세금을 줄여준 거죠. 응? 그러면 그 부자의 감세를 하고 그러면 그 돈을 어디서? 관세로. 감세하고 관세로 마이너스를 깎아준 세금을 보충하는 거예요. 이게 국민들로 보면은 어마어마하게 좋은 거죠. 우리 한국이나 다른 나라로 보면 아주 도둑놈이고 약탈하는 놈이고 하는 사람이지만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조업과 석유 등 전통산업을 육성한다고 그러는데 이건 어렵습니다. 저는 어렵다고 봐요. 왜냐? 미국은 첫째 임금이 높습니다. 미국 1인당 국민소득이 얼마인지 아세요? 8만 달러입니다. 8만 달러. 우리나라가 3만 5천 달러. 중국이 1만 달러. 베트남이 5천 달러. 자, 우리 베트남 5천 달러이고 중국 1만 달러. 우리 한국 3만 달러, 3만 5천 달러 하는데 이 나라에 있는 제조업체가 8만 달러의 소득을 가지고 있는 미국에 가서 제조업 공장을 차려가지고 그 임금을 주면서 해나갈 수 있을까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차라리 관세를 50%든 100%든 주고 베트남에서 공장 5천만 불인 베트남에 공장을 지어서 거기서 임금해서 관세를 주고 미국 수출하는 게 더 낫지 그 관세를 안 내기 위해서 미국에서 제조업 공장 다 미국으로 돌아라 트럼프 하는 걸 맞춰가지고 미국에 들어가서 공장을 하면은 8만 달러 임금인 그 8만 달러 소득인 그 나라에 가서 어떻게 임금을 줍니까? 못해요. 감당을 못 하는 거죠.
이거 안 되는 거죠. 네, 이 보호무역지 강화의 군국 간부의 갈등이 지속된다고 그랬는데요. 이제 시진핑이 1기 때 미국하고 게임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학습 효과가 있습니다. 2기 때 미국이 제일 먼저 중국에 대해서 뭔 얘기를 했죠? 관세를 얼마 한다 했습니까? 관세를 250% 부과한다고 그랬어요. 250%. 그랬다가 그러니까는 시진핑이 어떻게 끄떡을 안 하는 겁니다. 이제 학습 효과가 있는 1기 때 해봤거든요. 시간이 지나면 우리 저 트럼프 별명이 있잖아요. 타코 아시죠? 타코란 별명이 뭐예요? 트럼프 트럼프 always chicken away. 왜냐면은 트럼프는 말만 뱉어놓고 치킨이란 말이 지금 우리 먹는 치킨도 있지만 겁쟁이란 말도 있어요. 트럼프는 항상 겁쟁이처럼 도망간다. 지금 올 연말부터 관세를 뭐 250%라니 뭐 100%라니 50%라니 계속 하면서 계속 유예했죠. 이게 그냥 당장 안 하고 3개월 뒤부터 할 거야. 그리고 3개월 뒤에 또 다시 뭐 1년, 한 달 뒤에 할 거야. 지금 내일 모레 8월 1일부터 한다고 그러죠. 할지 안 할지. 근데 지금 하나씩 타결하는데 몇 퍼센트 하고 있어요? 일본 15%, 중국 18인가 뭐 그렇게 되고, 베트남 다 마찬가지. 15% 왔다 갔다 합니다. 네. 그러니까는 그 별명이 생긴 거죠. 그리고 우리 트럼프가 쓴 협상의 기술 있죠? 트럼프가 쓴 협상의 기술에 보면은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게 트럼프의 그 전략입니다. 트럼프가 시행사를 했죠. 부동산 시행사를 해서 돈을 많이 벌었잖아요. 협상의 기술을 보면 트럼프를 굉장히 미화해서 나왔는데 사실은 트럼프 사기꾼과 마찬가지입니다. 부동산 시행사를 운영하면서 일부러 법인을 부도를 내요. 부도를 3번, 4번 냈습니다. 그러고서는 다 그냥 폐업시켜버려요. 그렇게 해서 돈을 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협상기술 책을 보면은 트럼프는 예를 들어서 어디 도로에 가서 누구한테 너 도로 통행료 내. 그러면 통행료도 $1,000 내. 그러면 깜짝 놀래가지고 통행료 $1,000를 내라고 하니까 겁나잖아요. 근데 나중에 가가지고 그러면 너 막 봐주라고 그러니 그러면 너 $100만 내. 그 전략이에요. 넓게 불러놓고 그 다음에 가서 깎아주면은 이 사람은 1,000원 내라 한 거를 100원만 내라니까 얼마나 고맙습니까? 감사하죠. 그러니까는 $100. 그게 트럼프의 전략입니다. 지금까지 그게 또 해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2기가 되면서 세계가 다 그걸 알아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계속 목이 마르네. 그래서 이제 그게 잘 안 통합니다. 그랬네. 자, 이런 건 넘어가고요. 공부하는 건. 학습 피라미드 이게 나와 있는데 공부하는데 24시간 동안 남아있을 비율이 제일 밑에 90%가 뭐예요? 가르치기입니다. 친구 가르치기. 직접 해보고 그렇다고 하고 제일 위에 강의하는 건 5%밖에 안 남는데요. 읽는 거 10%밖에 안 남네. 예. 여러분 원포인트 레슨 많이 하십시오. 예.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애국하는 거 좋아요. 우리나라에서 부동산도 투자하고 우리나라 부동산 주식을 사고 우리나라의 그 기업에 투자를 하고 하는 거 좋은데 지금 우리나라 삼성전자 여러분 삼성전자 막 주식 사고 그래가지고 삼성전자한테 막 하고 물건 사주고 그러면 여러분 뭐 깎아준 거 있습니까? 현대자동차 우리 독점이죠. 현대기아 여러분 차 사주면 차 사주면 고맙다고 뭐 차 깎아주던가요? 우리나라 정책이 낙수 효과를 바라고 그러니까 대기업에 감세를 해주면 그 돈 번 거를 국민들한테 베풀 것이라는 낙수 효과를 노리고 부자 대기업에 감세 정책을 해주죠. 근데 그게 국민들은 낙수 효과로 내려와야 되는데 안 내려오고 있죠. 삼성전자가 몇백조의 지금 현금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투자를 안 하고 지금 이게 엉망입니다. 지금 우리 삼성전자가 지금 이게 이제 AI 혁명이라고 했잖아요. 이 젠슨 황의 엔비디아 CEO 젠슨 황인데요. 이 사람이 3년, 4년 전부터 제가 저 핸드폰에는 그걸 젠슨 황이 한 쓴 말이죠. 핸드폰
프로필에 적어놓고 다니는데 The next revolution has begun 그랬어요. 우리 다음 혁명이 시작됐다. 그 혁명이 뭐예요? 4차 산업혁명, AI 혁명입니다. 지금 혁명이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 우리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이런 삼성전자가 지금 그 AI에 동참하기 위해서 어느 회사를 하나 사려고 했는데 비싸다고 안 샀어요. 한 3년 전에, 2, 3년 전에. 비싸다고 해서 안 샀는데 그때 2, 3년 전에 살려고 했던 가격에서 지금 100배가 올라와 버렸어요. 그 회사의 가치가. 그러니까 투자도 안 하고 비싸다고 안 사고 있던 동안 안에 삼성전자가 엄청나게 추락을 해버렸죠. 예. 그리고 삼성전자가 어려우면 우리나라 경제도 어려운 거거든요. 삼성전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있기 때문에. 이 젠슨왕입니다. 제가 이 젠슨왕을 왜 얘기를 하냐면 이 사람이 대만 사람이에요. 근데 엄청나게 일을 열심히 합니다. 이 사람이 대만 사람인데 중국에다가 반도체 칩을 못 팔게 하니까 얼마 전에 트럼프를 만났어요. 이 사람이 트럼프 만나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I'm American. 나 미국 사람이잖아. 나 미국 사람이기 때문에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나를 열심히 할 수 있게 도와달라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 반도체 칩을 팔게 해달라. 이 사람 엊그저께 16일 날 중국에 갔어요. 중국에 가서는 또 시진핑 만나면 뭐라 합니까? I'm Chinese. 나 대만 출신 중국 사람이다. 내가 중국 사람인데 중국을 위해서 내가 할 거다. 양쪽 다리를 하면서 영업을 아주 잘 하고 있습니다. 이 주요 내용들 많이. 이게 저런 지금 이 AI 혁명이 엄청나게 무섭습니다. 지난 우리 독서제 할 때 우리 챗 GPT, 코파일럿, 제미나이 이런 거 했잖아요. 그게 다 AI 혁명인데요. 그 AI가 얼마나 무서운지 좀 해서 한번 되어가면서 해보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이 사람이 CEO인 엔비디아입니다. 2년 만에 1조에서 4조 달러가 돼버렸어요. 2년 전만 해도 이 엔비디아가 세계 주식에서, 미국 주식에서 10위 왔다 갔다 했었어요. 이때 지금 AI 혁명이 되면서 미국 쪽에서 망한 회사가 두 군데가 있어요. 어딜 것 같아요? 망한 회사, 망했다면 잘못된 거고. 뒤처진 회사가 있습니다. 하나가 애플입니다. 애플. 두 번째가 테슬라예요. 자, 애플이 왜 망했습니까? 왜 지금 다 막 올라가는데 애플이 왜 안 올라가냐? 애플이 핸드폰 하나 가지고 AI 혁명, 이 인공지능에 투자를 안 하고 있어요. 투자를 안 하고 있고, 이 애플 공장이 중국에 있는데 중국의 공장 거기서 생산 못하게 하고 거기서 수출을 못하게 하니까 애플이 지금 유일하게 올해 들어서 20% 추락한 주가가 애플입니다. 그래서 애플이 여기서 보면은 5년 전부터 계속 시가총액 1위였는데 지금 3위로 내려갔습니다. 3위인데 더 격차가 벌어지고 있어요. 1위가 엔비디아, 2위가 마이크로소프트, 3위가 애플입니다. 예. 근데 지금 보시면 이 엔비디아가 얼마나 무서운 주식이냐면은 2년 만에 1조에 4조 달러 갈 때까지 비례속도로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1조, 2조. 얼마 전에 4조 달러가 됐습니다. 한 일주일 전에 4조 달러가 됐는데요. 4조 달러가 된 다음에 또 한 10%가 또 올랐어요. 10%, 20% 정도 또 올랐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러분 코파일럿이나 챗GPT나 코파일럿 하잖아요. 지금 여기 4조 달러 됐을 때 이 엔비디아의 주식의 주가가 170달러예요. 근데 우리가 챗GPT나 제미나이로 이 엔비디아 주식이 2025년 올 연말까지 얼마를 갖고 갔고 2005년 뒤 2030년에 엔비디아 주식이 얼마 정도 갈 것 같냐고 질문을 한번 해보세요. 제가 지금까지 해보면은 그 내용이 그대로 맞아요.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예상이 지금 170달러. 오늘 또 최고가 해가지고 174달러가 했더라고요. 5년 뒤에 이 엔비디아의 주식이 800달러입니다. 예상되는 가격이. 2년 만에 1조 달러에서 4조 달러가 됐는데요. 5년 뒤에 보수적으로 800달러 갈 거라는 예상을 지금 세계 1위 주식이 돼버렸습니다. 이 엔비디아가. 근데 이 마이크로소프트하고도 격차가 계속 벌어지고 있어요. 실적입니다.
계속 올라가고 있죠. 중요한 거는 이 엔비디아 주식이 왜 이렇게 인기가 있냐 하면은 이 엔비디아 주식은 매년 70% 이상 성장을 해요. 매 분기별로 70% 성장을 해요. 그러는데 이 엔비디아에게 가장 놀라운 점은 순이익입니다. 순이익. 예를 들어서 매출이 10억을 뭐 1조라고 합시다. 1조. 아니, 1조라면 한 1억. 1억 원어치의 GPU를 팔았을 때 1억 팔면은 순이익이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예? 60%? 또? 순이익. 네? 엔비디아, 예를 들어서 볼게요. 테슬라. 차 한 대 팔면은 이익이 7%예요, 7%. 엔비디아 1억 매출 팔면 1억 GPU를 팔면은 7천만 원, 73%가 이익입니다. 순이익이. 73%. 몇 년째 그래오고 있어요. 매출은 계속 70% 이상, 저기 맨 처음에 할 때는 200% 성장을 했어요. 근데 매년 70% 이상 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복리로 불어나죠. 지금 이게 뭐 갈수록 줄어드는 게 아니라 성장률이 줄어드는 게 계속 매출이 올라가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삼성전자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자니까 삼성전자는 계속 그대로 있어요. 매출이고 뭐고 순이익도 마찬가지고. 이거 이 엔비디아가 매출이 계속 이렇게 그래프가 올라가는데 순이익이 이 매출의 73%가 순이익이에요. 어마어마한 돈을 벌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게 왜 이 회사가 돈을 버냐? 이건 이제 중국 판매를 재개했다는 그 내용이고요. 자, 이게 기사가 나왔죠. 참, 우리나라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 AI에 투자를 한다고 그랬죠. 우리나라가 3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인터넷 속도가 세계 1위였어요. 1위. 지금 몇인 줄 아십니까? 28위. 네. 28위까지는 안 되고요. 그런데 10몇 위로 완전히 인터넷 후진국이 되어버렸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GPU를 가지고 세계 모든 기업이나 나라에서 이 GPU를 사가지고 속도를 늘리게 하는데 우리나라 위대한 대통령이 3년 전에 취임하면서 R&D 예산을 제로로 없애버렸어요. 있는 것도 없애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 R&D 예산하는 연구원, 박사급 하는 연구원들이 당장 일자리가 없어져 버려가지고 전부 다 미국으로 갔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때까지만 하도록 인터넷 1위고 세계에서 우리나라에 뭐 이렇게 관련된 IT 물건을 할 때 우리나라 와서 팔고 막 그랬죠. 그랬던 나라가 이제 인터넷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니까 후진국으로 되버려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그랬죠. IT GPU 예산을 100조를 투입하겠다. 임기 기간 동안. 100조. 100조면은 GPU를 5만 개 수입을 하는 겁니다. 한 개당 2억 원이에요. 그러면 우리 이 엔비디아 칩 100조를 사면은요. 엔비디아는 73조가 순이익이에요. 무섭지 않습니까? 73조가 순이익이야. 100조를 팔고 73조가 순이익이라고요. 그래 돈 안 벌 수가 없죠? 이제 GPU 100개로 된다는 그 기사가 어저께 나왔는데,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게 맵인데요. 이제 이게 S&P 500, 미국의 500개 주식에 이게 들어가 있는 내용들입니다. 근데 보면은 왼쪽에 초록색 끝에 있는 게 이제 엔비디아인데 이게 이 네모난 크기가 시가총액입니다. 네모난 크기가 클수록 시가총액이 크다는 얘기예요. 엔비디아 왼쪽 보면은 제일 크죠? 엔비디아 그 위에가 마이크로소프트, 옆에가 애플, 그 밑에 이게 뭐 이게 아마 있죠. 뭐 테슬라, 아마존, 뭐 구글, 메타 이게 쭉 있죠. 이쪽에 있는 것들이 지금 다 IT 기업, 테크놀로지 IT 기업들입니다. 엄청나게 지금 저 크기가 커지고 있어요. 이쪽은 계속 줄어들고 있고요. 미국 주식이 매번 보면은 주식이 올라가면은 초록색, 가격이 떨어지면은 빨간색입니다. 이 색깔이 이렇게 변해요. 근데 이제 엊그저께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젠슨 미국 트럼프 대통령 가서 백악관 들어가서 만나서 상담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I am American 내가지고 난 미국 사람이야. 나 미국 사람이기 때문에 미국을 위해서 내가 중국에 반도체 칩을 트럼프 대통령 취임해가 못 팔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H20 중국에서 수출하는 반도체 칩이 H20이라는 반도체 칩인데 이거를 6개월 동안 못 팔았습니다. 근데 이번에 만나가지고 트럼프한테 팔 수 있도록 승인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매우 기쁘다고 그랬어요. 판매 재개를 했어요. 이게 엄청난 호재입니다. 근데 지금 미국은 이게 3개월마다 실적 발표를 해요. 근데 젠슨왕 엔비디아가 2분기 내내 중국에 약 2조 달러를 수출을 못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나오네. 배터리가 떨어졌네. 그냥 말해요? 제 목소리가 좀 커가지고 들릴 겁니다. 예. 그냥 할게요. 제가 이런 그냥 강의하던 게 많이 남아있어서 목소리가 좀 높습니다. 저는. 자, 그래서 미국, 중국 방문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했습니다. 젠슨 왕이. 자, 이게 이제 보시면 이게 아주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이 빅테크, 4개의 빅테크, 우리 그 큰, 여기 보면은 아마존, 알파벳, 구글, 알파벳이 구글이죠. 유튜브 하는 구글.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이 4개의 이 4개 기업이 310억 달러. 그러니까는 약, 500조 정도? 네. 이 4개 회사가 GPU를 상금만 해도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500조 달러 정도를 산다는 거예요. 1년에. 그러면 500조를 팔면은 그 순수익 계산해보면 얼마라는 거 나오시겠죠. 자, 이게 지금 반도체 칩을 엔비디아가 여기 보시면 밑에 색깔별로 나오죠. AMD라고 어드밴스드 마이크로 TA 디스펜서가 되는데 AMD 회사가 있고, 여러분 그전에 컴퓨터 그러면 다 들어가 있던 인텔 회사가 있죠. 인텔 회사하고 있고 엔비디아하고 비교를 해놨어요. 연도별로. 24년도 4분기, 1분기, 4분기, 25년도 1분기, 쿼터 1. 자, 24년도 1분기일 때에 AMD가 차지하는 비중이 12%였고요. 인텔이 차지하는 비중이 1%였어요. 엔비디아가 88%였죠. 그러던 게 24년도 4분기에는 AMD가 15%로 약간 늘었고 인텔도 그대로 있는데, 그 다음에 25년도에 와가지고서는 AMD가 8%로 줄어들고 인텔은 0%로 됐어요. GPU를 전혀 팔지는 못해요. 근데 엔비디아가 92% 거의 독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엔비디아 주가가 얼마나 높은 주가냐면 여기 비교에 나와 있는데요. 자, 맨 위에 엔비디아가 나와 있어요. 엔비디아가 지금 현재 4.73%를 차지하고, 전 세계 지수에서 4.73%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 밑에 일본이 4.65% 주가예요. 그러니까는 엔비디아 한 주식이 일본 전체의 주식보다 더 비싸다는 얘기예요. 우리나라는 어떨 것 같아요? 우리나라 나오나? 우리나라 안 나오죠. 우리나라 코스피하고 코스닥하고 다 합치면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몇 조? 네? 아까 우리 엔비디아가 아까 4조 달러라고 했죠. 약 5천 몇백 조 됩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우리나라가 코스피하고 코스닥하고 다 합치면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시가총액이? 네. 3,500조입니다. 3,500조. 우리나라 전체 코스피, 코스닥을 다 해도 이 엔비디아 시가총액만 또 못해요. 근데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일본도 그렇고요. 유럽, 중국 있죠, 중국 2.97%예요. 캐나다 2.87, 프랑스 2.5, 독일 2.32 그렇습니다.
한 개 회사, 우리 엔비디아 한 개 주식의 총가가. 이게 청량하고요. 자, 이제 이렇게 되는데, 아까 우리 그런 얘기 했죠. 젊은 사람들하고 나이 든 사람들하고, 상위 부자하고 상위 1%의 부자, 10%의 부자가 하위 90%의 주식, 재산을 가지고 있는 거가 이렇게 지금 변동되고 있습니다. 위에는 상위 90%, 아니, 하위 90%의 재산이 이거, 밑에 빨간 그래프는 상위 1%의 그래프예요. 자, 하위 90%의 그 기간은 계속 줄어들고 있죠? 상위 1%는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이렇게. 이거는 이제 여기 줄 서져 있는 경기 침체 기간입니다. 경기 침체 기간. 갈수록 어떻습니까? 간격이 좁아지고 있죠? 상위 1%의 재산가들은 계속 재산이 늘어가고 하위 90%는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소득이 양극화가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굉장한 치명적인 양극화가 벌어지고 있고. 이거 아까 이 책 있죠? 제가 이제 미국 주식의 답이다라는 책이 있는데 지난주에 마침 그 교보문고에서 세미나가 있어가지고 가서 그때 제가 마침 약 한 250명 초대를 했는데 약 1000명이 신청했는데 어떻게 당첨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동반 1인 당첨이 돼가지고 가서 여기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미국 주식에 유명한 이항영하고 장우석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가서 들었어요. 동반 1인이 한 명 나옵니다. 이게. 누구를 데리고 갈까 하다가 조양수 대표 가가지고 강의를 듣고 그때가 금요일날 저녁이었는데요. 조양수 대표한테는 뭐랬어요? 다음날 월요일날 엔비디아 주식 한 주라도 사라 했더니 다음날 월요일날 이번 주 월요일날 주식을 샀습니다. 근데 그 뒤로 한 10%가 올랐어요. 자, 이제 이제 두 번째. 이제 주식이라는 얘기 말고, 이제 이게 금융 100년사에 또 획기적인 일이 발생했습니다. 획기적인 게 나는데, 먼저 이게? 스테이블 코인. 스테이블 코인이 뭡니까? 자, 이게 보겠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게 이제 이게 도표가 나올 텐데요. 이걸 보시면 압니다. 이걸 보시면 또 이해가 쉽습니다. 자, 우리의 가상화폐가 있죠. 가상화폐가 있는데요. 가상화폐를 두 개 나누면은 가격이 변동되는 가상화폐가 있고 옆에 보면은 스테이블 코인이 있죠. 스테이블이라는 말이 영어로 뭐냐면 안정적인 코인이라는 얘기예요. 안정적인 코인. 그러면 가격 변동 가상화폐는 뭐겠어? 이거는 불안정적인 코인이라는 얘기죠. 이게 가상화폐가 뭐예요?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 스테이블 코인이 이제 이거이고 무슨 차이가 있냐? 우리 비트코인은 어때요? 매번 가격이 변동되죠? 네? 변동됩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뭐예요? 가격이 변동이 없습니다. 트럼프가 이거를 왜 밀겠습니까? 트럼프가 이걸 굉장히 통과시키려고 노력을 했어요. 왜 이걸 했겠습니까? 좀 있으면 나옵니다. 이거는 뭐냐면,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이 스테이블 코인도 또 두 개로 나뉘어요. 여기 보면은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하고 담보형 스테이블 코인이 있어요. 이게 아주 또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은 뭐냐면, 우리 유명한 거 있죠? 테라, 루나, 코인은 한 누구죠? 권도형. 형? 그 친구죠? 그게 왜 그랬습니까? 여기처럼 담보형이 아니에요. 테라, 루나 코인을 발행해 놓고 그 돈이 어디가 있는지를 몰라요. 그냥 그거 가지고 너 쓸 수 있어 하고 코인을 다 계속 발행했죠. 그럼 몇 조를 발행해 놓고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게 그 루나 테나가 이게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담보형 스테이블 코인이 이번에 넘어간 거예요. 자, 이거는 뭐냐면 가장 큰 자산을 담보로 잡아가지고 가격 유지하는데요. 원 코인당 1달러가 가격이 고정이 유지가 돼요. 1달러가 변동이 없어요. 비트코인처럼 가격이 변동이 없어요. 근데 이게 왜 뭐하냐면 미국 트럼프가 여기 이제 밑에 뭐 하냐면요. 이거를 발행을 하면 이 발행하는 회사는 이 돈을 90% 정도는 미국 국채를 사야 돼. 현금 10%를 가지고 있고 그 돈을 관리하는 거를 계속 감시를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갖고 런을 못 하지. 그리고 미국 국채를 사야 되기 때문에
트럼프가 왜 이거를 강조를 하냐면 미국 트럼프가 재정 적자가 1년에 2조가 발생하는데 그걸 계속 국채로 발행하죠. 국채 발행하면 국채 지금 10년물 국채가 이율이 4.5%예요. 매년 이자를 4.5% 2조 달러를 내면 2조 달러에 4.5% 이자를 줘야 돼요. 그렇게 해서 국채를 발행해가지고 재정 적자를 메꾸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스테이블 코인이 왜 좋냐면은 트럼프가 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면은 의무적으로 90% 이상 국채를 사야 되는데 아무런 이자가 안 줘요. 이자를 안 줘도 돼요. 그러면은 미국은 트럼프는 이 스테이블 코인 발행해가지고 국채를 사면은 돈 달러를 주면서 자기는 이자 하나도 안 내고 달러를 돌릴 수가 있죠. 완전 혁명적인 겁니다. 이 금융 100년사의 가장 혁명적인 상품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저기 테라나 누나처럼 이거 산 사람들은 안전하죠. 이게 다 그 분기별로 이 내가 받아놓은 돈이 어떻게 지금 쓰고 있는지를 다 감시하게 돼 있어요. 돈 가격이 변동도 없고. 그런데 그럼 이거 누가 살 거냐 이거 스테이블 코인 누가 사냐? 담보형 스테이블 코인 1달러에 1코인이면 아무 이득이 없을 것 같잖아요. 우리 국내도 지금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국내도 국내에 어떤 걸 같아요? 우리 여러분들이 가장 쉬운 게 하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생일 때 카카오톡으로 뭐 하죠? 선물하죠? 커피도 쏘고 케이크도 쏘고 선물하죠? 이게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스테이블 코인. 여러분 이거 가상화폐 이거 통과되고 이거 막 하면서 카카오페이 주식이 3배가 올라 버렸어요. 근데 왜 그러면 이거 발행하는 사람 뭐가 이익이냐? 나 1달러 1코인인데 뭐 발행하는데 뭐가 여러분 카카오페이로 선물을 하면 내가 돈을 주죠. 결제를 먼저 하죠. 그 선물 받은 사람은 바로 오늘 씁니까? 1년 동안 안 쓰고 있는 것도 있어요. 커피 지금 받아놓고 기프트가 1년 동안 안 쓰고 있고 그러면은 카카오에는 돈은 내가 받았는데 돈을 내주는 거는 그 사람이 그 물건을 써야 돈을 줘요. 그러면 그 카카오는 돈을 그 사람이 물건 쓸 때까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겁니다. 여기 담보형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해주고 이 회사는 그 돈을 받았는데 국채를 사죠. 국채를 사면 국채 이자가 발생하는 부분이 있고 또 그 돈이 있잖아요. 가지고 있으면 그거 가지고 이익이 발생하고. 근데 지금 이 담보형 스테이블 코인의 지금 현재 총액이 200조 됩니다. 200조. 그래서 미국財務부 장관이 1년 안에 이 스테이블 코인을 10배로 늘리겠다고 했어요. 10배로. 그러면은 미국은 1년 재정 적자가 2조인데 2조를 발행하면은 국채를 발행할 일이 없죠? 어마어마한 겁니다. 뭔데 나오는데? 자, 그래서 이 스테이블 코인을 가상화폐를 제도권으로 이제 들어왔어요. 지니어스 법이 이제 지니어스 법하고 3가지가 있는데 아무튼 이 지니어스 법이 통과가 됐는데요. 그게 지니어스 법이에요. 여기 보면은 발행자를 예금 보험 가입은행 연방정부 인사가 비은행사 한정하고 준비금 의무가 있어요. 준비금 100% 준비금을 보유해야 하고 미국 달러나 단기 미국 국채로 구성해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는 트럼프가 이게 관세를 안 받아도 이 돈으로 재정 적자를 메꿀 수가 있는 거예요. 이자 하나도 안 주고 엄청난 거죠. 근데 이거를 지난주 목요일인가 통과가 됐어요. 여기 보시면 시가총액 지금 스테이블 코인의 시가총액입니다. 2,426억 달러. 약 200조 정도 되는 돈이 지금 스테이블 코인으로 발행했는데 지금 현재 그러는데요. 이제 이게 법이 통과가 되면서 이 스테이블 코인을 약 2,000조까지 2조 달러까지 발행을 한다는 겁니다. 자, 이거를 누가 쓸 것인가? 제일 많이 쓸 사람이 누굴 것 같아요? 이 스테이블 코인을 하는 사람이 제일 많은 게
뭐냐면은 이 스테이블 코인을 제일 많이 사는 사람은 세계적으로 보면은 남미, 아프리카. 왜 그럴 것 같아요? 남미, 여러분 아시면 화폐의 가치가 엄청나게 들쑥날쑥하죠? 근데 남미에서 미국이나 이런 데서 가서 일하는 사람들이 자국에다가 돈을 보내면 스테이블 코인 여기서 하면은 거기, 아니요, 스테이블 코인 그 전에 돈을 보내면 송금 수수료가 엄청나고 또 국가에서 또 수수료를 또 떼요. 그리고 또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거기서 또 환전을 해야 되죠. 근데 이 스테이블 코인은 내가 미국 스테이블 코인 사가지고 그대로 보내면 자기네 나라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그대로 결제, 지금 스테이블 코인 홍콩이나 베트남 있는 데 사용하고 있어요. ATM기에도 해가지고 바로 결제할 수 있게 사용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겠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거를 자국에 내가 미국에 돈을 보내가지고 스테이블 코인으로 돈을 보내면, 이게 코인을 보내면 자국에서는 이걸 받아가지고 그대로 스테이블 코인으로 결제도 할 수 있고 환율의 변동이 없고 수수료도 없고요. 예, 엄청난 거죠. 그 다음에 또 많이 하는 사람들이 무역하는 사람들, 무역. 이제 무역을 하면은요, 달러로 결제를 하게 되면은 송금을 하는데 10일이 걸린다, 10일. 그 다음에 땅 송금하면 또 송금 수수료도 있고요. 근데 이 스테이블 코인으로 무역 금액을 결제를 하면 10초면 결제가 되고 수수료가 없고, 뭐 작은 수수료 낸다 합니다만 수수료 없이 10초 만에 결제가 돼버려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 자녀들 유학가 있는 사람들. 유학가 있는 사람은 스테이블 코인으로 돈을 보내는 겁니다. 근데 이게 아까 우리 그 스테이블 지니어스 액트 법이잖아요. 이거 지니어스 액트, 지니어스 법. 이게 뭐냐면은, 이거를 이제 제도화 했는데요. 한 가지가 뭐가 있냐면은, 이게 뭐냐면은, 이 돈이 중앙정부의 간섭을 안 받습니다. 이 돈이 은행에 들어가서 돈을 빼는 게 아니고요. 이 스테이블 코인은 발행하는 회사에서 발행한 당사자로 바로 가버려요. 이게 우리 중앙은행이 이게 이제 왜 이걸 염려를 하냐면은, 이거를 법을 통과를 주저했냐면, 자, 이게 편법의 뭐죠? 중에 연계하는 돈 세탁의 염려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앙은행에서는 절대 반대를 해요. 중앙은행, 우리나라 연준이나 우리나라 한국은행이 이 스테이블 코인 하는 거를 절대 반대하는 게 이유가 뭐냐면은, 돈이 은행을 통해서는 돈이 들렸다가 나가는 게 아니라 바로 발행회사에서 바로 그냥 수혜자한테 가버리기 때문에, 그러면 한국은행이나 미국의 중앙은행이랑이 이거 화폐를 통제할 수가 없어요. 편법적으로. 그러면은 이게 증여가 우리 다 돈이 드러나잖아요. 우리 지금 비트코인 다 드러납니까? 비트코인으로 주면은 몰라요. 편법 증여, 편법 돈 세탁이 되고 있죠, 지금. 스테이블 코인도 은행을 들려서 가는 게 아니고 스테이블 코인 발행 받아가지고 그거를 그대로 보내서 하면은 비번호를 막 받아가지고 내가 받아오면 돼요. 이게 이제 중앙은행에서 계속 반대했던 부분은 그것 때문인데, 트럼프가 왜 이거를 승인해 줬냐면은 당장 급하거든요. 당장 국채를 매년 2조 달러의 국채를 발행하고 거기 2조 달러의 반은 이자로 나가야 되는, 이게 계속 누적되다 보니까는 몇 조의 몇 경의 지금 그 돈이 국채가 발행해서 미국이 디폴트의 위험에 처해 있는데 지금 찬밥 저은밥 가릴 때가 아니라니. 예. 그래서 이 지니어스 법을 통과를 시켰어요. 이 지니어스 3법이 있는데, 이게 지니어스 법하고 CBDC 은행법이라는 게 있어요. 왜냐면은 그 CDBC가 이제 센트럴, 그냥 중앙은행에서 발행한 디지털 코인, 그거를 못하게 한 겁니다. 중앙은행에서 지니어스 법의 이 디지털 스테이블 코인을 통제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 간섭하지 마라. 그냥 회사에, 그냥 지니어스 법 발행한 회사에서 그냥 회사로 수혜자한테 넘어갈게요. 자, 이러면은 이게 이제 법이 통과됐는데 우리 그럼 어떤 걸 알아야 되냐면, 아까 우리 비트코인 있죠? 비트코인이 5년 동안에 몇 배 올랐을 것 같아요? 몇 배? 찍어보십시오. 비트코인이 5년 동안 몇 배는 올랐을 것 같아요? 1000배. 1000배요? 아, 그렇게만 안 올랐죠. 5배 올랐어요, 5배. 5년 동안에 5배 올랐어요. 근데
미국 주식에서 비트코인을 사가지고 운영하고 고객들로부터 돈을 받아가지고 비트코인을 사가지고 운영하는 회사가 비트코인이 5배 오를 동안에 그 회사는 30배가 올랐어요. 예. 자, 그러면은 이 지니어스 법이 통과가 됐는데요. 2,406달러. 자, 이게 지금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회사들입니다. 이 보시면 이 그래프 보시면 저기 서클 있죠, 서클. 서클 주식이 지금 223달러로 되어 있는데요. 이 서클이라는 주식도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회사예요. 이 서클이라는 회사가 언제 상장했냐? 여기 보시면은 가운데 보시면 올해 6월 달에 상장을 했어요. 상장할 때 64달러였습니다. 지금 7월 한 달이죠? 한 달 만에 몇 달러예요? 223달러. 한 달 만에 60달러인 게 223달러까지 올라가 버렸어요. 그럼 제일 앞에 이게 제일 유명한 스테이블 코인 발행한 회사가 코인베이스 글로벌이라는 앞에 회사인데요. 저 그래프 한번 보십시오. 예. 올해 25년 4월 달에 142달러였던 코인베이스 글로벌이라는 이 스테이블 코인 발행하는 회사가 지금 7월 달에 7월 11일 날 395달러가 됐어요. 또 로빈후드 회사라는 회사도 또 보시면 예. 25년 4월 달에 29달러였던 게 113달러가 됐습니다. 110달러가 됐어요. 그러니까는 그 발행하는 그 스테이블 코인보다도 그거를 발행한 회사가 이렇게 더 많이. 왜? 이 회사는 그냥 앉아서 누워서 떠먹는 격인 거예요. 돈 들어오면은 그냥 국채 사가지고 하는데 그 돈이 아까 우리 카카오페이 선물하는 거 돈은 내가 받았는데 아직 안 쓰니까 돈은 내가 계속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가지고 있어요. 예. 근데 그게 지금보다도 10배가 늘어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이자 소득이 발생하겠냐. 그래서 이렇게 막 올라가는 겁니다. 예. 무서운 거예요. 이게 근데 내용이 많이 없어져 버렸네? 없애버렸어요? 내용이 많이 없어져 버렸어. 밑에가 많이 있는데? 그대로 올렸어요? 이 AI 액트랑 이런 거 내용들이 있는데 올라가 버렸네. 끝마쳐야 되겠습니다. 또 하나 이게 지금 지니어스 스테이블 코인 발행한 3가지 법이 있고 바로 수요일 날 또 하나 법이 통과가 됐어요. AI 액트 혁명. AI 액트 프로그램. 그건 뭐냐면 트럼프가 이제 AI로 인해서 미국에 그거를 하겠다는 3가지 법이 통과가 됐는데 그거를 올려놨는데 없어져 버렸네. 예, 마침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할 수 없이. 자, 내가 좋아하는 박명수 개그맨이 있는데요. 박명수의 오록이 있어요. 두 번째 보면은 저쪽 두 번째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지금 공부 안 하면 더울 때 더운 데서 일하고 추울 때 추운 데서 일한다. 저 이 말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더울 때 더운 데서 일하고 추울 때서 추운 데서 일하고. 예, 공부 안 하면. 저 이 말을 비록 개그맨이지만 박명수 이 말을 듣고 우리 평생을 공부하는 마음으로 살아야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것도 재밌는 얘기 많이 했는데, 아무튼 이 말을 하고 뒤에 내용이 있는데, 잘려버렸어요. 그런데 아무튼 다음 기회가 없을 것 같고, 아무튼 내용을 한다 보니까 좀 막 버벅거리고, 두서가 없고 그랬는데, 중요한 거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독서지학 나오는 이유가 뭐죠? 독서지학 나오는 이유가? 자, 우리 많이 하는 얘기가 있죠. 원북, 원 메시지, 원 액션. 액션입니다, 액션. 저는 독서 책을 그때 5, 6년 동안 계속 하면서요. 책 한 권 읽을 때마다 내가 이 책에서 어떤 나의 액션을 바꿀 것인가 고민하면서 책을 읽었어요. 여러분, 오늘 제가 했는데, 이제 이게 아무런 행동의 변화가 없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이걸로 해가지고, 내가 당장 내일 엔비디아 주식 한 주라도 사보겠다 하면 그 사람은 액션 한 겁니다. 내가 유명한 사례를 하나 들까요?
내가 이게 실력을 안 맡겨야 되는데 우리 저 이현호 대표님, 내가 이거 같이 마라톤 하면서 내가 하도 세뇌를 시켜가지고요. 예, 미국 주식을 사라고 했더니 샀어요. 샀습니다. 그랬는데 아주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내가 봤는데 주식 그 증권회사가 500만 원을 입금시켰어요. 500만 원 입금시키고 매일 1,000원씩 사고 있어요. 엔비디아. 0.000149 1,000원씩을 사. 미국 주식은 소수점 거래가 됩니다. 소수점 거래가 돼요. 그래서 이현호 대표님이 제가 하도 엔비디아를 사라고 그래가지고 샀었는데 간이 작아가지고 500만 원을 넣어놓고 하루에 1,000원씩. 그래도 많이 올랐죠? 계속 올랐. 제가 같이 그 마라톤 하는 한국 국민 마라톤 클럽 아가씨 미스가 3명이 있는데요. 그 친구들한테도 누구 뭐 투자를 뭘로 하냐 했더니 3명 다 삼성전자 맨들이에요. 그래서 지들끼리 그래요. 난 6만 전자, 넌 8만 전자, 난 9만 전자 그러고 있어요. 당장 팔아라. 당장 팔아라 해가지고 전부 다 엔비디아 주식을 바꿨어요. 놀라는 거예요. 짧은 기간입니다. 한 보름 됐는데 20%가 올랐어요. 진작에 할 걸 뭐 이러는. 여러분 그때마다 하는 얘기가 있어요. 자, 이거 아까 우리 엔비디아 그 주가도 없어져 버렸던데 아까 우리 금방 봤죠. 이거 봤죠. 이게 여기 110달러인데 네? 이게 29달러 하던 게 110달러로 왔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야 되는 건 말아야 됩니까? 사야 돼요?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 한 년도 올랐는데 한 년 내릴 때까지 기다려요? 언제 사요? 지금 당장 사요. 자, 이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나 지금 너무 비싸서 못 사! 하는 사람들한테 제가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 오늘 태어난 애기.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태어났는데 가격이 이렇게 올라나있는 아버지 때 태어났어야 되는데. 왜 지금 태어나가지고 나 이거 못 사잖아. 왜 지금 태어나게 났냐고. 나 아버지 때 태어났으면 이게 얼마나 많이 올랐을 때. 그 얘기 하죠? 제가 개봉 프로듀오 부동산에서 부동산 하는데요. 오는 사람 중에 이런 사람이 있어요. 부동산 개봉 프로듀오가 12년 됐어요. 그러면 15년도에 분양했겠죠? 뭐 물어봐요? 분양가 얼마냐고 물어봐요. 환장하겠어? 환장해요.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저거 몇 년 전 얼마인데 기다릴래. 평생 못 사죠. 언제 사요? 지금 당장. 딴나내기가 지금 오늘 태어났죠? 딴나내기처럼 지금 사야 돼. 이건 다 과거예요. 과거. 미래는 아무도 몰라요. 더 폭등을 할지 내릴지 아무도 몰라요. 내릴 것 같아서 못 사고 더 너무 비싸서 못 사고 그러면 평생 못 하는 거죠. 액션 한 주만 사보세요. 한 주만. 다른 거 사지 말고 엔비디아 한 주만 사보세요. 1억을 팔면은 7,300만 원이 순이익 그 주식을 안 사고 뭐 여러분 나 부동산 요즘에 대학도 안 되는데 아이스크림 가게 하나 좀 해서 하나 차릴까? 꼭지방 인형방? 제가 액션을 취해야겠습니다. 대표님 고생 많으셨어요. 대표님. 마치겠습니다. 예.